저 거지 같은 놈을 끌어내라. 조카 최봉달이 소리쳤지만 한양 제1의 거상 이판석은 소년의 맑은 눈빛에서 형용할 수 없는 끌림을 느꼈습니다. 12살 엿장수 복남이가 청나라 사신의 말을 척척 통역하자 연회장은 술렁였어요. 사신 어른께서 드신 고기가 소화가 안 되셨는지 속이 뒤집힌다 하십니다. 복남의 말대로 손을 따고 따뜻한 매실차를 올리자 사신은 금세 웃음을 터뜨렸죠. 덕분에 이판석은 역대급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하지만 복남을 집으로 데려와 씻기고 입힌 그날 밤 이판석은 30년 전 전란 중에 잃어버린 외아들 정우의 어린 시절과 꼭 닮은 소년의 모습에 가슴이 떨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평온은 산산조각 났어요. 최봉달이 복남을 물건을 훔친 도둑놈이라 고발하며 끌고 온 겁니다. 이 아이가 저희가 판매할 물건인 은장도를 품에 숨기고 있었습니다. 복남은 눈물을 흘리며 결백을 주장했지만 교묘한 거짓말과 증거에 속아 이판석은 안타깝게도 아이를 빗속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때는 몰랐죠. 그 결정이 남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며 하늘이 30년 만에 보내준 기적을 제 손으로 걷어찬 것임을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혹시 영상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빗줄기가 거세게 쏟아지는 밤거리를 복남은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한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방금 전 이판석 영감님 댁에서 쫓겨난 순간의 기억이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도둑으로 몰려 내쳐진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12살 소녀는 처음 알았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진흙탕 물이 튀었고 차가운 빗방울은 얼굴을 때렸죠. 복남은 처마 밑으로 몸을 피하며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품속을 더듬자 아버지가 남겨주신 은장도가 만져졌어요. 칼집에 스민 체온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저 어떡하죠? 중얼거린 말은 빗소리에 묻혔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복남은 천천히 은장도를 꺼내 바라봤어요. 희미한 달빛 아래에서도 칼날은 차갑게 빛났고 손잡이에 새겨진 문양이 선명했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며칠 전 병상에서 이 은장도를 복남의 손에 쥐어주셨죠. 당시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복남아, 이 칼에 새겨진 정우라는 이름을 절대 잊지 마라. 이건 내 할아버지가 아버지 성인식 때 직접 만들어주신 것이니 언젠가 반드시 한양의 본가를 찾아야 한다. 가난한 엿장수였던 아버지는 평생 고된 노동으로 허리가 굽었고 끝내 병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임종 직전까지도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함자를 감히 부르지 못했어요. 신분의 차이와 30년의 세월이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거든요. 아버지는 평생 할아버지를 그리워하셨어요. 복남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를 따라 1년 뒤 세상을 떠나셨고 그때부터 복남은 홀로 저자거리에서 엿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사람들은 복남을 거지 새끼라 비웃었지만 복남에겐 비밀이 있었습니다. 청나라 말과 글을 할 줄 아는 것이었어요. 청나라에서 태어난 덕분에 자연스럽게 익힌 언어였지만 그게 이렇게 큰 기회를 가져다 줄 줄은 몰랐습니다. 아니, 가져다 줬다가 빼앗길 줄은 더더욱 몰랐죠. 복남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일단 이곳을 벗어나야 했어요. 그런데 골목 어귀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이더니 거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저기다! 저 꼬마 자식 잡아라! 최봉달 행수가 보낸 건달 서너 명이 달려오고 있었어요. 복남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내 놈이 감히 우리 상단의 물건을 훔쳐!
여기서 죽어줘야겠다. 건달들의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복남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려달리기 시작했어요. 맨발에 가까운 해진 집신이 진흙탕을 헤집으며 달렸고 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려는 순간 발을 헛디뎠고 그대로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무릎이 땅에 부딪히며 살같이 찢어지는 아픔이 왔지만 비명조차 삼켰어요. 잡았다, 이놈. 건달 하나가 복남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복남은 필사적으로 몸을 비틀어 빠져나갔어요. 옷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살아야 했거든요. 다시 일어나 달렸고 어느새 다리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였습니다. 폐가 터질 듯 아팠고 눈앞이 흐려졌지만 멈추면 죽는다는 본능만이 복남을 앞으로 이끌었죠. 얼마나 달렸을까요? 정신없이 골목을 빠져나가다 문득 낯익은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이판석 영감님의 저택이었어요. 아이러니했습니다. 방금 전 이곳에서 쫓겨났는데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다니 말이죠. 복남은 무거운 문고리를 붙잡으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힘이 풀려 은장도가 땅에 떨어졌고 그 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또렷하게 울렸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복남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적셨는지 눈물이 흘렀는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그때 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고 누군가 복남을 포근하게 안아 올리는 온기가 느껴졌죠. 이 아이가 왜 다시 여기 있는 것이냐? 그것은 이판석 영감님의 목소리였습니다. 복남을 쫓아냈던 바로 그 사람이었지만 목소리엔 이전과 다른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이판석은 차마 어린아이를 빗속에 죽게 둘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도둑이라 해도 겨우 12살 아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복남을 사랑채로 조심스럽게 옮기며 하인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책상 위에 은장도를 올려놓고 자세히 살폈습니다. 처음 볼 때는 그저 오래되고 흔한 칼이려니 했는데 이번엔 달랐죠. 촛불빛 아래 칼날 끝을 들여다보던 이판석의 손이 미친 듯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칼날 안쪽에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새겨진 글자가 보였거든요. 정우. 이판석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비비고 확인했지만 글자는 여전히 그곳에 있었어요. 이판석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이럴 수가. 이건 내가 내 아들 성인식 때 장인에게 특별히 부탁해 만든 단 하나뿐인 물건인데 어찌 이 아이가 이것을. 은장도는 바닥에 떨어졌고 이판석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병자호란 때 청나라 군사들이 쳐들어왔고 혼란 속에서 20살이던 아들 정우가 끌려갔습니다. 이판석은 평생을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끝내 소식을 듣지 못했죠. 그렇게 30년이 흘렀고 이판석은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났을 거라 체념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은장도가 눈앞에 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판석은 떨리는 손으로 은장도를 다시 들었습니다. 손잡이의 매듭, 칼집의 문양, 칼날의 곡선까지 모든 것이 30년 전 그대로였어요. 이판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김선비가 급하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판석이 나야. 문 좀 열어주게. 하인이 문을 열자 김선비는 비에 젖은 도포를 털며 안으로 들어왔어요. 평소 침착한 김선비치곤 드물게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판석이 자네 들었는가? 조카 봉다리가 자네 재산을 가로채려
음모를 꾸민다는 소문이 파다하네. 낮에 그 아이를 도둑으로 몬 것도 수상치 않아. 김선비의 말에 이판석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뭔가 이상했어요. 복남이의 눈빛은 결코 도둑의 눈이 아니었거든요. 맑고 정직한 거짓말을 모르는 아이의 눈이었습니다. 이판석은 김선비에게 은장도를 건넸어요. 이것 좀 보게. 이 은장도가 바로 내가 정우에게 물려준 그 물건일세. 김선비는 은장도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폈습니다. 칼날의 글자를 확인한 김선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건 분명 자네가 만들었던 바로 그것이네. 세상에 이런 우연이. 김선비는 이판석의 어깨를 붙들었습니다. 판석이, 혹시 그 아이가 내 아들 정우가 살아있었다면 45이었을 게야. 이판석의 목소리가 울먹임으로 변했습니다. 30년 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감정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어요. 김선비는 친구의 떨리는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호란 때 청나라로 끌려간 뒤 소식이 끊겼는데 혹 정우가 거기서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가 바로 이 복남이라면. 이판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랑채로 달려가 복남이 누워있는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촛불 아래 창백한 얼굴로 잠든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판석은 아이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얼굴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눈썹의 모양, 코의 선, 입술의 곡선까지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 젊은 시절 아들 정우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뒤따라 들어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아이가 깨어나면 천천히 물어보게나. 서두르지 말고 말일세. 하늘이 자네에게 준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 이판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이판석은 복남의 곁을 지키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30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아들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폭풍처럼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전히 비가 내렸지만 이판석의 가슴속에는 희망이라는 작은 등불이 켜지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아비가 못나서 너를 지키지 못했구나. 제발 저 아이가 내 핏줄이기를. 이 못난 늙은이에게 속죄할 기회를 다오. 이판석의 중얼거림은 빗소리에 섞여 사라졌고 복남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이의 얼굴엔 처음으로 평온한 기색이 깃들어 있었어요. 마치 오랜 방황 끝에 드디어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말이죠. 당장 의원을 불러라. 그리고 따뜻한 물과 이불을 준비하라. 하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이 이판석은 복남의 젖은 옷을 벗기고 몸을 닦아주었습니다. 아이의 앙상한 갈비뼈가 드러났고 여기저기 멍과 상처투성이었어요. 이판석의 손이 멈췄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고된 삶을 살아왔을지 한눈에 보였거든요.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복남을 이불로 덮어주고 나서야 이판석은 마당에 떨어진 은장도를 발견했습니다. 하인이 주어와 건네주었고 이판석은 서재로 돌아가 촛불을 켰어요. 사흘째 되던 아침, 복남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고 코끝에 약재 냄새가 스며들었어요. 몸을 움직이려 하자 온몸이 쑤셨지만 이불의 따스함과 방 안의 온기가 낯설면서도 편안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창가에 앉아있던 이판석이 보였어요. 영감님은 밤을 꼬박 세운 듯 눈가에 핏발이 서 있었지만 복남을 발견하자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복남아, 기운이 좀 나느냐? 이판석은 상위에 놓인 미음 그릇을 들어 복남에게 건넸습니다. 복남은 몸을 일으켜 앉으려 했지만 팔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판석이 복남의 등을 받쳐주며 조심스럽게 일으켰고 숟가락으로 미음을 떠서 입가에 가져다 댔습니다.
복남은 할아버지가 손수 먹여주는 미음을 한 술 한 술 받아 먹었죠. 따뜻한 미음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얼어붙었던 몸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청나라 말을 배웠는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레비에게, 아니 나에게 다 말해주겠느냐? 이판석의 목소리는 이전과 달리 한없이 부드러웠습니다. 복남은 잠시 망설였어요. 지난 사흘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았지만 자신을 쫓아냈던 영감님이 이렇게 다정하게 대하는 이유를 알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영감님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고 복남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는 청나라에 끌려가셨다가 10년 만에 겨우 탈출하셨대요. 복남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이판석은 숨을 죽이고 아이의 말을 경청했어요. 거기서 어머니를 만나 저를 낳으셨고요.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복남아, 넌 조선 사람이다. 청나라 말과 조선 말을 다 잘하니 나중에 꼭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복남의 이야기가 이어지자 이판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정우가 청나라에서 살아 있었다는 것, 그곳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것, 그리고 조선으로 돌아오려 애썼다는 것이 가슴을 후벼 팠어요. 이판석은 떨리는 손으로 복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복남은 영감님이 왜 우는지 몰라 당황했지만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청나라를 탈출하며 큰 부상을 입으셨대요. 다리를 절뚝거리셨고 허리도 굽으셨죠. 그래도 조선으로 돌아오는 게 소원이셔서 천신만고 끝에 한양까지 오셨어요. 복남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병상에 누워 숨을 헐떡이시던 아버지, 복남의 손을 꼭 쥐고 끝내 할아버지를 찾지 못한 것을 한탄하시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고생으로 몸이 상하셔서 5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어머니도 1년 뒤에 아버지를 따라가셨고요. 복남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판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어요. 30년을 기다렸건만 아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그렇게 가까이에서 죽어갔을 아들을 찾지 못한 자신이 원망스러웠죠. 김선비가 방 밖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참을 울던 이판석이 겨우 진정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넌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어떻게 살았느냐? 복남은 소매로 눈물을 닦으며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전 혼자 엿을 팔며 살았어요. 하루에 엿 20개를 팔면 보리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거든요. 복남의 말에는 원망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것처럼 담담했어요. 오히려 그 담담함이 이판석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겨우 12살 아이가 어른스러울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눈에 그려졌거든요. 저자거리를 돌며 청나라 상인들과 대화하며 말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셨거든요. 청나라 말을 잊지 말라고, 그게 언젠가 큰 힘이 될 거라고. 이판석은 복남을 바라보며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얼마나 강인한 의지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똑똑하고 기특한 아이인지 깨달았어요. 이판석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복남아, 내 아버지 함자가 정우가 맞느냐? 이가 정자우자. 복남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복남의 대답에 이판석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아이를 품에 꼭 안았어요. 복남은 갑작스러운 포옹에 놀랐지만 영감님의 품에서 느껴지는 온기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아니 피로 이어진 사람처럼 익숙했죠.
아이고, 내 강아지야. 내가 내 할아버다. 정우가 내 아들이야. 이판석의 외침에 복남은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지, 정우가 아들. 복남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찾으려 했던 할아버지가 바로 이 영감님이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방 안은 할아버지와 손자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고 문 밖에 서 있던 김선비와 하인들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30년 만에 이루어진 재회, 비록 한 세대를 건너뛴 만남이었지만 혈육의 정은 시간을 초월했습니다. 그날부터 복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랑채에 방을 하나 배정받았고 새 옷과 신발을 받았어요. 처음 비단 도포를 입었을 때 복남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엿장수 소년이 아니라 양반가 도련님처럼 보였거든요. 이판석은 복남을 정식 손주로 입적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일주일 뒤 최봉달이 문중 어른들을 모아놓고 반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숙부님, 근본도 모르는 저 거지 아이를 어찌 믿습니까? 은장도는 어디서 주었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최봉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어요. 복남이 정식 손주가 되면 자신이 물려받을 재산이 사라지는 것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이판석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핏줄은 내 심장이 먼저 알아본다. 봉달이 너는 입 조심하거라. 하지만 문중 어른들의 시선이 곱지 않았어요. 신분이 불확실한 아이를 함부로 입적할 수 없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판석은 답답했지만 문중의 체면도 생각해야 했죠. 며칠간의 논의 끝에 이판석은 복남에게 교육을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글 공부를 통해 복남이 진정한 양반가의 손주로 성장할 수 있음을 증명하려 한 것이죠. 김선비가 기꺼이 스승을 자처했어요. 복남아, 오늘부터 내게 천자문을 가르치겠다. 김선비는 책을 펼치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복남은 처음 보는 한자들 앞에서 잠시 주눅들었지만 곧 눈빛을 빛냈어요. 배움에 대한 갈증이 있었거든요. 김선비는 천천히 글자를 가르쳤고 복남은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배웠습니다. 하늘 천, 땅지, 검을 현, 누를 황. 복남은 붓을 들고 반복해서 글자를 썼습니다. 처음엔 삐뚤빼뚤했던 글씨가 하루하루 반듯해졌어요.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이도록 연습했고 밤늦게까지 촛불을 켜고 공부했습니다. 김선비는 복남의 총명함에 감탄했죠. 복남아, 내 총명함은 내 아비를 쏙 빼닮았구나. 김선비의 칭찬에 복남은 더욱 매진했습니다. 불과 보름 만에 천자문을 떼었고 한 달이 되자 사서삼경의 기초 문장을 읽어내려갔어요. 주변 사람들이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문중 어른들도 하나둘 복남의 재능을 인정하기 시작했죠. 공부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판석은 복남을 상단 창고로 데려갔어요. 비단 더미 사이를 걸으며 이판석은 복남에게 말했습니다. 상인은 신용이 생명이다. 아침 일찍 물건을 검수하고 단 한 푼의 장부 기록도 틀려선 안 된다. 복남은 고개를 끄덕이며 할아버지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다음 날부터 복남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마당을 쓸었어요. 창고로 가서 비단 물량을 파악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숫자 계산이 빨랐고 청나라 말을 할 줄 아는 덕분에 청나라 상인들과의 소통도 원활했죠. 복남 도련님은 타고난 장사꾼이셔. 어린 나이에 숫자 계산이 어찌 저리 빠르신지. 상단의 대행수들도 복남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최봉달의 눈빛은 갈수록 살기를 띠었어요. 복남은 그걸 느꼈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대로 더욱 겸손하게 몸을 낮췄습니다.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계절이 바뀌고 다시 바뀌었습니다. 복남은 이제 13이 되었어요. 키가 한 뼘 자랐고 목소리도 조금씩 굵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글 공부는 이제 사서오경을 넘어 역사서까지 섭렵했고 상단 일도 혼자서 처리할 수 있을 만큼 능숙해졌죠. 이판석은 복남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이 손자에게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가을날 저녁 복남은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마당 너머로 저자거리가 보였어요. 1년 전만 해도 저곳에서 엿을 팔던 자신이 이제는 양반가의 도련님이 되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복남은 책을 덮고 조용히 생각에 잠겼죠. 아버지가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신이 이루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할아버지의 사랑 덕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복남의 새로운 인생 1년이 흘러갔습니다. 엿장수 소녀는 이제 없었고 대신 이판석 상단의 차기 주인으로 성장하고 있는 청년이 그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복남이 본가에 들어온 지 2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14살 청년의 기틀이 잡혔어요. 키가 부쩍 자라 어른 허리춤까지 오게 되었고 목소리도 중후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선비의 가르침으로 사서오경은 물론 역사서와 병법까지 섭렵했고 상단 일도 웬만큼 혼자 처리할 수 있게 되었죠. 이판석은 이제 복남에게 진짜 시험을 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봄날 아침 이판석은 복남을 서재로 불렀습니다. 책상 위에는 청나라에서 온 서신 한 통이 놓여 있었어요. 붉은 밀랍으로 봉인된 편지는 청나라 황실과 거래하는 대상인 왕대인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이판석은 복남에게 편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복남아, 이번 왕사신과의 거래가 성사되면 우리 상단은 명실상부 조선 최고의 비단상이 된다. 내 어깨가 무겁구나. 복남은 편지를 펼쳐 읽었습니다. 청나라 글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복남에게는 조선글만큼이나 익숙했어요.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왕대인이 직접 한양에 와서 대규모 비단 거래를 논의하고 싶다는 것이었죠. 복남은 편지를 내려놓고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직접 맡아도 될까요? 복남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이판석은 흐뭇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겠느냐? 청나라 말도 내가 제일 잘하지 않느냐? 그렇게 복남의 첫 번째 큰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흘 뒤 왕대인 일행이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말 5필에 호위 무사까지 거느린 행렬이었어요. 왕대인은 50대 중반의 풍채 좋은 사내였는데 눈빛만은 날카로워 상대를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복남은 대문 앞에서 왕대인을 맞이했죠. 청나라 예법에 맞춰 두 손을 모아 공손히 인사했고 유창한 청나라 말로 환영 인사를 건넸습니다. 왕대인,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이판석 상단의 이복남이라고 합니다. 왕대인은 복남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겨우 14살로 보이는 소년이 자신과 협상하겠다는 것이 우습게 느껴졌지만 조선 말투 하나 없이 완벽한 청나라 말을 구사하는 것에는 감탄했어요. 왕대인은 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소문은 들었소만 직접 보니 더 놀랍구려. 이 어린 나이에 우리말을 이렇게 잘한단 말이오? 복남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청나라에서 태어나 자연스럽게 익혔을 뿐입니다.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죠. 할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연회장에는 이미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었고 이판석이 상석에 앉아 왕대인을 맞이했어요. 술잔이 몇 순배 돌고 분위기가 무르익자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왕대인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번에 비단 3,000피를 구매하려 하오. 하지만 조선 비단 값이 너무 비싸오. 왕대인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탁자를 탁 쳤어요. 같은 품질이라면 강남 지역에서 더 싸게 구할 수 있소. 차라리 다른 상단과 거래하겠소. 왕대인이 자리에서 일어서려는 순간 복남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인, 가격보다 중요한 것은 물건의 결입니다. 복남의 침착한 목소리에 왕대인의 움직임이 멈췄어요. 복남은 옆에 놓인 비단피를 펼쳐 보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저희 비단은 3번의 공정을 더 거쳐 100년이 지나도 빛이 바래지 않습니다. 이번에 저희를 믿어주시면 향후 10년의 독점권을 약속드리지요. 복남의 설명은 구체적이었습니다. 누에고치를 선별하는 방법부터 염색 과정, 마무리 손질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판석 상단 비단의 우수성을 강조했어요. 왕대인은 다시 자리에 앉아 비단을 만져봤습니다. 촉감이 남달랐고 빛깔도 깊이가 있었죠. 게다가 10년 독점권이라는 조건은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래도 가격이 문제요. 왕대인은 여전히 망설였습니다. 복남은 할아버지와 눈을 마주쳤고 이판석이 고개를 끄덕이자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이렇게 하시죠. 첫 거래는 저희가 10%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대신 앞으로 매년 최소 2,000필 이상을 구매해 주신다는 조건으로 말입니다. 왕대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리듯 머릿속으로 숫자를 굴리더니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득이 되는 거래였습니다. 왕대인은 복남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좋소. 그대의 진심에 감동했소. 계약서를 쓰도록 하시오. 연회장은 환호로 가득 찼습니다. 비단 3,000필, 은 5,000냥이라는 전무후무한 규모의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이었어요. 이판석은 복남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장하다, 내 손주야. 복남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기쁨을 나눴습니다. 상단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고 하인들까지 모두 환호했죠. 복남은 그날 밤 처음으로 자신이 이루어낸 성과의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엿장수 시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성취감이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양의 상인들 사이에서 이판석 상단의 어린 도련님 이야기가 화제였어요. 14살의 청나라 대상인과 거래를 성사시켰다니 천재가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복남은 하루아침에 천재 통역사이자 장사의 귀재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죠. 하지만 축하 잔치 구석에서 술을 마시던 최봉달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술잔을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날 지경이었어요. 복남의 성공은 곧 자신의 몰락을 의미했거든요. 최봉달은 복남을 향한 시선에 도끼를 담았습니다. 김선비가 복남에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귀띔했습니다. 복남아,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다. 저자가 내 성공을 시기에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 매사 조심하거라. 복남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설마 같은 일가가 천인공노할 짓을 꾸미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 후 6개월이 흘렀습니다. 복남은 왕대인과의 거래를 계기로 10건이 넘는 큰 거래를 더 성사시켰어요. 청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상인들과도 교역을 시작했고 심지어 명나라 잔존 세력과도 은밀히 거래를 트기도 했습니다. 복남의 언어 능력과 협상 수완은 타고난 재능 같았죠. 상단의 수익은 은 2만 냥을 돌파했고 이는 전년도 대비 3배나 증가한 수치였습니다. 어느 가을날 이판석은 상단의 모든 대행수와 문중 어른들을 모아놓고 선언했습니다. 이제 복남이가 이 상단의 주인이다.
연회장은 환호와 박수로 가득 찼어요. 복남은 당황스러웠지만 할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어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문중 어른들도 이제는 복남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하지만 최봉달만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나가버렸습니다. 아무도 그를 말리지 않았어요. 이미 상단 내에서 최봉달의 입지는 바닥으로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그는 조용히 사라졌고 며칠간 소식이 끊겼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최봉달이 다시 나타나 이판석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옷차림도 남루했어요. 최봉달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숙부님, 복남이가 정말 친손자인지 마지막으로 검증해 주십시오. 은장도 하나로는 부족합니다. 최봉달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판석은 분노했어요. 이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 핏줄을 의심하다니. 이판석이 호통을 쳤지만 최봉달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소리로 외쳤죠. 만약 가짜라면 상단의 명예가 실추될 것입니다. 문중 어른들께서도 확실한 증거를 원하실 겁니다. 최봉달의 말에 문중 어른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리가 있는 말이었거든요. 이판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복남이 친손자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터였습니다. 그때 복남이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목에 걸고 있던 가죽끈을 풀어 작은 주머니를 꺼냈어요. 복남은 주머니를 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제 손에 꼭 쥐어주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반쪽짜리 옷 가락지입니다. 복남의 손바닥 위에 놓인 옷 가락지를 본 이판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가락지를 본 순간 3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거든요. 이판석은 떨리는 손으로 서재로 달려갔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똑같이 생긴 반쪽 옷 가락지를 꺼냈습니다. 연회장으로 돌아온 이판석은 복남이 건넨 가락지와 자신의 가락지를 맞춰봤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완벽한 원이 되었고 가락지 안쪽에는 천륜지정이라는 글귀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연회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이판석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됐다. 이놈 봉달아. 이래도 부정하겠느냐? 이판석의 외침에 최봉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완벽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복남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눈물을 닦아드렸고 할아버지는 복남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복남은 몰랐습니다. 이 기쁨이 곧 거대한 폭풍으로 변할 것이며 최봉달의 질투와 원한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거라는 사실을요. 연회장의 환호 속에서도 최봉달의 눈빛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이판석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됐다. 이놈 봉달아. 이래도 부정하겠느냐? 이판석의 외침에 최봉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았어요. 완벽한 증거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복남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눈물을 닦아드렸고 할아버지는 복남을 끌어안았습니다. 하지만 복남은 몰랐습니다. 이 기쁨이 곧 거대한 폭풍으로 변할 것이며 최봉달의 질투와 원한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할 거라는 사실을요. 연회장의 환호 속에서도 최봉달의 눈빛만은 어둠으로 가득했습니다. 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복남은 이제 17살 청년이 되었어요. 어깨가 넓어지고 키도 할아버지만큼 자라 더 이상 소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는 중후하게 가라앉았고 눈빛에는 상인으로서의 날카로움과 지혜가 담겨 있었죠.
이판석 상단은 그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한양을 넘어 평양과 부산의 지점을 열었고 심지어 청나라 북경에도 작은 상점을 마련했어요. 연 매출은 은 10만 냥에 육박했고 나라에서도 황실 조달 상인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판석의 이름은 이제 조선 최고의 거상으로 회자되었죠. 복남의 역할은 더욱 커졌습니다. 청나라와의 주요 거래는 모두 복남이 책임졌고 새로운 무역로를 개척하는 일도 맡았어요. 복남은 단순히 통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이판석은 복남의 성장을 지켜보며 흐뭇해했고 이제는 대부분의 결정을 복남에게 맡겼죠. 반면 악행을 일삼던 최봉달은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2년 전 상단 공금을 빼돌린 사실이 들통나 문중에서 파문당했고 모든 재산을 몰수당했어요. 그 후 최봉달은 도박과 술로 세월을 보내며 점점 더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한때 비단 도포를 휘날리며 거드름 피우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이제는 남루한 옷에 술 냄새를 풍기는 거짓골이 되어버렸죠.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제대로 된 잠자리조차 구하지 못해 주막 처마 밑을 전전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복남은 상단일로 저자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청나라에서 들여온 새 비단 견본을 보러 가는 길이었어요.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복남은 익숙한 풍경을 바라보며 걸음을 옮겼죠. 그때 골목 어귀에서 누군가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도련님, 아니 상단주님. 술에 취한 목소리였습니다. 복남이 고개를 돌리자 최봉달이 보였어요. 3년 만에 보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죠. 옷은 기름때로 얼룩져 있었고 맨발에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최봉달은 비틀거리며 복남에게 다가와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어요. 제발 일량만, 술 한 잔만 마시게 돈 좀 주십시오. 최봉달의 목소리는 애원에 가까웠습니다. 복남은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때는 자신을 도둑으로 몰아주기려 했던 사람이지만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거든요. 복남은 품에서 은 5냥을 꺼내 최봉달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숙부님, 이제 그만 정신 차리고 새 삶을 사십시오. 복남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봉달의 눈 속에는 감사가 아닌 도끼가 서려 있었어요. 은을 받아든 최봉달은 비웃음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세상, 내 놈이 내 자리를 뺏고 나한테 훈수질이냐? 최봉달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최봉달은 복남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소리쳤습니다. 내 반드시 내 놈의 그 잘난 상단을 무너뜨리고 말겠다. 침을 튀기며 외치던 최봉달은 뒤돌아서며 땅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복남은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봤어요. 그저 술주정이라 여겼고 불쌍한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하지만 복남은 몰랐죠. 최봉달의 말이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라 피해 복수를 예고하는 전주곡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복남은 한숨을 내쉬고 저자거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며칠 뒤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복남의 스승이자 할아버지의 오랜 벗인 김선비가 노안으로 쓰러진 것이었어요. 복남과 이판석은 급히 김선비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는 약재 냄새가 가득했고 김선비는 병상에 누워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죠.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선비는 복남의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김선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유언을 남겼습니다. 봉남아, 돈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한다. 최봉달 같은 자들은 잃을 게 없어 무서운 법이니 끝까지 방심하지 마라. 봉남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선비는 이 판석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판석이, 자네는 좋은 손주를 얻었네. 내 이제 편히 눈을 감겠네. 그 말을 끝으로 김선비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은 오열로 가득 찼어요. 봉남은 스승의 손을 놓지 못하고 한참을 울었고 이판석은 벽에 기대어 대성통곡했습니다. 30년 지기 친구를 잃은 슬픔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거든요. 사흘 뒤 김선비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한양에 내로라 하는 선비들이 모두 모여 조문했고 봉남은 상주 역할을 도맡았어요. 이판석은 빈소 앞에서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 있었습니다. 술잔을 따르며 중얼거렸죠. 이 사람아, 자네마저 가면 나는 누구와 차를 마시란 말인가. 이판석의 목소리는 허공에 흩어졌습니다. 봉남은 할아버지의 어깨를 감싸며 함께 슬픔을 나눴어요. 그런데 장례식장 구석에서 이상한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검은 삿갓을 쓴 남자가 빈소를 지켜보며 흉측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봉남은 그 모습을 보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삿갓 아래로 보이는 얼굴은 최봉달이었어요. 봉남이 다가가려 하자 최봉달은 재빠르게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봉남은 주변 하인들에게 경계를 강화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미 최봉달의 음모는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선비가 돌아가신 뒤 상단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창고에서 원인 모를 불이 날 뻔했어요. 다행히 야간 순찰을 돌던 하인이 발견해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지만 비단 몇 필이 그을렸습니다. 며칠 뒤에는 청나라로 보낸 무역선이 감작이 연락이 두절되었어요. 한 달이 지나도록 소식이 없어 모두가 불안해했죠. 그러다 뒤늦게 배가 돌아왔는데 선원들이 해적을 만나 물건 일부를 빼앗겼다고 보고했습니다. 봉남은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누군가 상단을 해치려 한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봉남은 대행수들을 모아놓고 비상회의를 열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뒤를 캐고 있습니다. 장부를 철저히 단속하고 야간 경비를 2배로 늘리십시오. 봉남의 단호한 지시에 대행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단 전체에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하지만 봉남의 예상보다 훨씬 큰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름이 지난 어느 날 새벽 창고지기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도련님, 큰일 났습니다. 봉남은 잠옷 차림으로 뛰쳐나가 창고로 달려갔어요. 창고 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청나라 황실에 보내기로 한 최고급 운문사 비단 1,000필이 통째로 사라진 것이었죠. 봉남은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난이 아니었어요. 황실 물품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상단의 신용은 물론 할아버지의 목숨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국가적 중죄와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봉남은 창고 바닥을 살폈어요. 진흙 발자국이 여러 개 찍혀 있었고 술의 자국도 선명했습니다. 적어도 5-6명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흔적이었죠. 봉남은 즉시 할아버지께 보고했습니다. 이판석은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휘청거렸어요. 평생 쌓아온 신용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위기였거든요. 봉남은 할아버지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봉남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판석은 손주의 어깨를 꼭 쥐었어요. 그날 아침 관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사또의 정갈이었죠.
황실 물품을 잃어버렸으니 이판석 상단주를 문초하겠다. 관아의 으름장에 상단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복남은 이를 악물었어요. 어둠 속에서 최봉달의 비웃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복남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복남아, 이제 내 차례다. 그 목소리는 최봉달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복남은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이제는 정면으로 맞서야 할 때였습니다. 비단 도난 소식이 퍼지자 한양 저자거리는 술렁였습니다. 이판석 상단이 황실 물품을 잃어버렸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 경쟁 상인들은 기회를 노리듯 수군거렸어요. 복남은 그런 시선들을 애써 무시하며 오직 범인을 찾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상단 전체에 비상이 걸렸고 대행수들은 각자 정보망을 동원해 수상한 움직임을 추적했죠. 하지만 이틀이 지나도록 단서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복남은 밤잠을 설치며 사건을 곱씹었습니다. 창고 문이 자물쇠는 깨끗하게 열려 있었고 내부 구조를 아는 사람만이 그렇게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었어요. 범인은 분명 상단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자였습니다. 복남의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떠올랐죠. 최봉달이었습니다. 김선비의 장례식장에서 보였던 그 흉측한 웃음이 생생했어요. 3일째 되던 밤, 복남은 혼자 거리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는 만류했지만 복남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검은 두루마기를 걸치고 삿갓을 눌러쓴 채 한양의 뒷골목을 헤맸습니다. 주막과 도박장, 사창가를 돌며 최봉달의 행적을 추적했죠. 술집 주인들에게 은 몇 푼씩 쥐어주며 정보를 캤고 드디어 단서를 얻었습니다. 그 양반이라면 사흘 전 나루터 쪽으로 간다고 하더군요. 큰 짐을 실은 수레를 끌고 말이요. 주막 주인의 말에 복남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나루터라면 배로 물건을 빼돌리기 좋은 곳이었어요. 복남은 즉시 나루터로 향했습니다. 달빛도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고 거리는 고요했죠. 발소리를 죽이며 나루터에 도착하자 멀리서 횃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복남은 나무 뒤에 몸을 숨기고 상황을 살폈습니다. 나루터 한쪽에 상단의 표식이 찍힌 짐 꾸러미들이 쌓여 있었어요. 그 옆에는 최봉달과 낯선 사내들 대여섯 명이 술판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횃불빛 아래에서 그들의 얼굴이 또렷하게 보였죠. 복남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히히, 이 비단만 넘기면 나는 평생 먹고 살 돈을 챙기고 그 영감태기와 복남이는 영모제로 몰려 죽겠지. 최봉달의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해 허튼 소리를 늘어놓고 있었어요. 복남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역시 최봉달이 범인이었던 것이죠. 최봉달은 술잔을 들어 올리며 계속 떠들었습니다. 30년을 머슴처럼 일했는데 어디서 굴러온 엿장수 놈한테 다 빼앗겼어. 이제 내가 복수하는 거야. 밀수꾼 하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이 비단을 헐값에 넘기겠다는 거요? 명나라로 가져가면 10배는 받을 텐데 말이요. 최봉달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복남은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충분한 자백을 들었거든요. 복남은 조용히 자리를 뜨 관아로 달려갔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사또를 깨워 상황을 보고했어요. 사또는 처음엔 믿지 않았지만 복남의 진지한 눈빛과 구체적인 증거 설명에 포교들을 출동시켰습니다. 10명의 포졸이 복남을 따라 나루터로 향했죠. 나루터에 도착했을 때 최봉달 일당은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복남은 포졸들에게 신호를 보냈고 일제히 포위망이 좁혀졌어요. 횃불이 사방에서 켜지자 최봉달 일당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 이놈 최봉달, 하늘이 두렵지 않으냐? 복남의 외침이 나루터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봉달은 복남을 보자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눈빛에 살기를 띠며 품에서 칼을 꺼냈습니다. 내 놈이 여기까지 쫓아오다니. 하지만 난 죽어도 혼자 죽지 않는다. 최봉달이 칼을 휘두르며 포졸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밀수꾼들도 무기를 꺼내 저항했어요. 나루터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칼날이 부딪히는 소리와 고함이 뒤섞였고 횃불이 여기저기 넘어지며 불똥이 튀었죠. 복남은 몸을 피하며 최봉달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최봉달은 필사적으로 발악했지만 결국 포졸 셋에게 둘러싸여 제압당했습니다. 칼이 손에서 떨어졌고 팔이 뒤로 꺾이며 포박당했어요. 밀수꾼들도 하나둘 항복했습니다. 복남은 쓰러진 짐꾸러미로 다가가 직접 확인했어요. 상단에 도장이 찍힌 비단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여기 있습니다.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복남의 보고에 포교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장에서는 밀수꾼들과 최봉달이 주고받은 계약서와 은밀한 서신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최봉달이 상단 내부 정보를 밀수꾼들에게 넘긴 증거, 황실비단을 빼돌려 명나라로 팔아넘기려던 계획서까지 모두 드러났습니다. 증거는 너무나 완벽했죠. 이튿날 아침 최봉달은 사또 앞에 무릎 꿇려졌습니다. 관아 마당에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백성들로 가득했어요. 이판석과 복남도 증인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또가 놀랍을 내리치며 엄중히 물었습니다. 최봉달, 내가 저지른 죄를 아느냐? 최봉달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다시 물었죠. 증거가 명백하니 발뺌해도 소용없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최봉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에는 이미 체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최봉달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변명이 아니라 자백이었습니다. 저놈이 저를 모함하는 겁니다. 저는 그저 길을 지나가던 중이었습니다. 최봉달이 발악하듯 소리쳤지만 함께 잡힌 밀수꾼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저자가 우리에게 먼저 접근했습니다. 비단을 팔아넘기려 했다고요. 한 밀수꾼의 증언에 나머지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봉달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사또는 압수한 서신과 계약서를 하나씩 낭독했습니다. 최봉달의 필체로 쓰인 편지들이었고 내용은 명백한 범행 계획이었어요. 최봉달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입을 열었죠. 그래, 내가 했다. 30년을 머슴처럼 일했는데 어디서 굴러온 엿장수 놈한테 다 퍼주는 영감이 원망스러웠다. 최봉달은 피눈물을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관아 마당이 술렁였어요. 백성들은 최봉달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고 침을 뱉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최봉달은 계속 외쳤죠. 내 권리를 되찾으려 한 게 무슨 죄냐? 내가 평생 바친 시간은 아무것도 아니냐? 그의 뒤틀린 욕망에 구경하던 백성들도 혀를 찼습니다. 이판석이 천천히 일어서 최봉달에게 다가갔어요. 최봉달은 할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이판석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죠. 봉달아, 내 너를 자식처럼 믿었거늘. 이판석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조카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거든요. 하지만 이판석은 사사로운 정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단호히 말했죠. 죄는 지은 대로 가는 법. 사또 법대로 처결해 주십시오. 이판석의 말에 사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봉달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복남은 그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최봉달이 저지른 일은 용서할 수 없었지만 몰락한 인간의 말로를 보는 것은 씁쓸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복남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판석의 어깨가 떨렸고 복남은 할아버지를 다독였어요. 미안하다, 복남아. 내가 사람을 잘못 봐 너를 사지로 몰았구나. 할아버지의 고백에 복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할아버지. 덕분에 상단의 가시를 완전히 뽑아낼 수 있었습니다. 복남의 위로에 이판석은 손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틀 뒤 도난당했던 비단은 기한 내에 무사히 청나라 황실에 전달되었어요. 복남이 직접 북경까지 가서 전달하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청나라 관리들은 복남의 정직함과 신속한 대처에 감탄했죠. 이 사건으로 이판석 상단은 오히려 위기 대처 능력이 뛰어난 정직한 상단으로 소문났습니다. 명성이 더욱 높아졌고 새로운 거래 제안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복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선 더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복남은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앞으로도 할아버지가 일구신 상단을 정직하게 지켜나가겠다고요. 최봉달의 최종 재판 날이 밝았습니다. 한양 저자거리 사람들은 이른 아침부터 관아 앞으로 모여들었어요. 조선 최고 거상의 집안에서 벌어진 배신극이 어떻게 끝날지 모두의 이목이 쏠렸습니다. 장터 안악들부터 선비, 상인들까지 관아 마당을 빼곡히 메웠죠. 복남은 할아버지를 모시고 당당히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이판석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관아 문이 열리고 최봉달이 끌려 나왔습니다. 사흘간 옥에 갇혀있던 탓에 얼굴은 더욱 수척해졌고 옷은 남루했어요. 손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고 걸음걸이는 비틀거렸습니다. 백성들은 최봉달을 향해 야유를 보냈죠. 저 배은망덕한 놈. 은혜를 원수로 갚은 짐승 같은 자. 최봉달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또가 놀랍을 내리치며 정숙을 명했습니다. 웅성거리던 관아 마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사또는 엄중한 표정으로 최봉달을 내려다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고 사또가 입을 열었죠. 최봉달, 너는 혈육을 배신하고 나라의 무역을 망치려 했으니 그 죄가 중하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사또의 질문에 최봉달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듯 흔들렸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최봉달은 이미 정신이 나간 듯 허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돈이 있으면 다 되는 것인데. 최봉달의 중얼거림은 허탈했습니다. 평생 돈만 쫓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인간의 말로였죠. 백성들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또는 최봉달의 모습을 지켜보다가 복남에게 시선을 돌렸어요. 이복남, 내가 조사한 증거를 제출하라. 사또의 명령에 복남이 일어섰습니다. 복남은 미리 준비한 장부와 서신 30여 통을 사또 앞에 올려놓았어요. 하나하나 정리된 증거들은 최봉달의 범행을 명백히 입증하는 것들이었습니다. 복남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하기 시작했죠. 사또, 이자는 지난 수년간 상단 자금을 세탁해 도박판에 쏟아부었으며 이번에는 외적과 결탁해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 했습니다. 복남의 설명이 이어지자 사또는 서신들을 하나씩 펼쳐 읽었습니다. 첫 번째 서신에는 최봉달이 명나라 밀수꾼과 주고받은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비단 가격 협상과 거래 일정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었죠. 두 번째 서신에는 상단 창고의 내부 구조와 야간 경비 교대 시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최봉달이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증거였어요. 복남은 장부도 제시했습니다. 지난 3년간 상단에서 사라진 공급 내역이 적힌 장부였죠.
최봉달이 조금씩 빼돌린 금액을 모두 합치면 은 3천냥에 달했습니다. 명확한 증거 앞에 변호하던 이들도 입을 다물었어요. 최봉달은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증거를 모두 검토한 뒤 판결문을 준비했습니다. 서기가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관아 마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죄인 최봉달은 배은망덕한 죄와 국법을 어긴 죄를 물어 곤장백대를 치고 평생 돌아올 수 없는 함경도 오지로 원배를 명한다. 서기의 목소리가 관아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숨을 죽이고 판결을 들었어요. 서기는 계속 낭독했습니다. 또한 전 재산을 몰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라. 쾅! 사또가 놀랍을 내리쳐 재판을 마쳤습니다. 그 소리에 백성들은 일제히 환호했어요. 사필귀정이다. 인과응보다. 하늘이 지켜보고 계셨구나. 환호 소리가 하늘을 찔렀고 사람들은 서로 부둥켜 안으며 기뻐했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한 백성들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죠. 최봉달은 포졸들에게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야. 이건 불공평해. 난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침을 뱉고 돌을 던지려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백성들을 제지하며 최봉달을 끌고 갔죠. 최봉달의 비명은 점점 멀어져 갔고 결국 관아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이판석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조카를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사실이 여전히 가슴 아팠지만 정의가 바로 선 것에는 안도했어요. 이판석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야, 이제야 내 원한을 조금이나마 푼 것 같구나. 복남은 할아버지의 어깨를 감싸며 위로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관아를 나섰어요. 관아 문 밖에는 왕대인을 비롯한 청나라 상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대인은 복남에게 다가와 두 손을 맞잡으며 말했습니다. 이 복남 상단주, 당신의 정직함에 감동했소. 앞으로 우리 왕가 상단은 오직 당신들과만 거래하겠소. 왕대인의 말에 주변 상인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시련은 오히려 이판석 상단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위기 속에서도 정직함을 잃지 않은 상단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고 새로운 거래, 제안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조선뿐만 아니라 청나라, 일본에서까지 거래 요청이 왔죠. 복남은 관아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섰습니다. 품에서 낡은 가위 하나를 꺼냈어요. 엿장수 시절 쓰던 가위였습니다. 복남은 이 가위를 항상 품에 지니고 다녔죠.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남은 가위를 꼭 쥐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겠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을요. 복남의 말에 이판석은 손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복남의 가슴까지 전해졌어요. 오냐, 복남아. 내가 진정한 조선의 거상이다. 할아버지의 인정에 복남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엿장수 소년이 조선 최고 상단의 주인으로 인정받는 순간이었죠. 복남은 깊이 숙여 절을 올렸고 할아버지는 손주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저녁 노을이 한양 거리를 붉게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남과 이판석은 천천히 저자거리를 걸었어요. 거리의 상인들은 복남을 보며 공손히 인사했고 엿장수 아이들은 복남을 우러러봤습니다. 복남은 그들을 보며 5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죠. 남루한 옷에 엿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티던 시절 말입니다. 복남은 엿장수 아이 하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이는 복남을 보자 겁을 먹은 듯 뒤로 물러섰어요.
복남은 부드럽게 웃으며 아이의 엿을 모두 샀습니다. 은 온양을 건네자 아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복남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포기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면 하늘이 반드시 내 편이 되어준단다. 아이의 눈동자 속에서 복남은 예전의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가난했지만 희망을 잃지 않았던 소년의 모습을요. 복남은 미소 지으며 아이를 보냈고 다시 할아버지와 함께 걸었습니다. 한양의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장터에서는 물건을 파는 소리가 요란했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평범한 일상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복남에게는 특별한 하루였습니다.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했고 할아버지로부터 인정받았으며 초심을 다시 한번 되새겼거든요. 복남은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성공은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곁의 사람들을 지키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요. 할아버지를 지켰고 상단을 지켰으며 정직함을 지켰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였어요. 복남은 할아버지와 나란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길을 계속 가겠다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겠다고 말입니다. 저자거리를 지나 본가로 돌아가는 길,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 말없이 걸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거든요. 대문 앞에 도착하자 하인들이 나와 맞이했고 집안에는 따뜻한 저녁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그날 밤 복남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히 박힌 하늘은 아름다웠고 달빛은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복남은 책상 위에 놓인 엿장수 가위를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이 가위처럼 늘 초심을 간직하며 살아가겠다고요.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로부터 5년이 흘렀습니다. 복남은 이제 22의 청년이 되었어요. 어깨는 더욱 넓어졌고 얼굴에는 성숙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염도 제법 자라 어엿한 상인의 풍모를 갖추게 되었죠. 이판석 상단은 그동안 조선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한양의 본점을 중심으로 평양, 부산, 제주도까지 지점을 두었고 청나라, 북경과 일본 오사카에도 상점이 생겼어요. 상단의 규모는 5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습니다. 복남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할아버지께 문안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판석은 7순을 넘긴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건강했어요. 머리카락은 새하얗게 새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고 걸음걸이도 힘찼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주가 차려준 아침상 앞에 앉아 흐뭇하게 웃었죠. 할아버지, 오늘 일본 지점에서 은 3만 냥이 입금되었습니다. 복남의 보고에 할아버지는 허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에 대한 감각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이판석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복남아, 돈이 많이 들어온다고 교만해지면 안 된다. 우리가 번 돈은 백성들 덕분이니 백성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법이지. 할아버지의 가르침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복남은 공손히 절을 올리며 대답했어요. 명심하겠습니다, 할아버지. 복남은 할아버지의 뜻을 이어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했습니다. 매년 봄과 가을, 흉년이 들면 곡간을 열어 만 명의 백성에게 죽을 쑤어 대접했어요. 한양 성 밖에는 갈 곳 없는 노인들을 위한 수로당을 세웠고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서당도 운영했습니다. 복남 대감님은 하늘이 내린 천사라는 칭송이 백성들 사이에 자자했죠. 어느 화창한 봄날, 복남은 할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정우의 묘를 찾았습니다. 한양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야트막한 산자락이었어요. 묘는 정갈하게 관리되어 있었고
주변에는 소나무가 우거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묘비 앞에 술잔을 올리며 조용히 말했죠. 정우야, 내 아들이 조선 최고의 거상이 되었다. 이제 걱정 말고 편히 쉬거라.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30년간 품었던 한이 이제는 기쁨으로 바뀐 얼굴이었어요. 복남도 묘 앞에 절을 올리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가 일구신 이 상단을 정직하게 지켜나가겠다고요. 아버지가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신이 대신 이루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할아버지가 복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여전히 온기가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복남을 바라봤습니다. 복남아, 30년 전 아들을 잃고 곡기를 끊었을 때 난 이미 죽은 목숨이었다. 그런데 내가 나타나 나를 다시 살렸구나. 고맙다, 내 손주야. 할아버지의 따뜻한 고백에 복남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복남은 할아버지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대답했어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아니었다면 저는 여전히 저자거리에서 엿을 팔고 있었을 겁니다. 할아버지와 손자는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고 산 아래 펼쳐진 한양의 풍경이 눈부셨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걸으며 서로의 온기를 나눴습니다. 그해 가을, 복남에게 또 하나의 큰 일이 생겼습니다. 김선비님의 손녀딸 수진과 혼례를 올리게 된 것이었죠. 할아버지가 생전 김선비님과 약속하셨던 정혼이었습니다. 수진은 지혜롭고 자애로운 여인이었어요. 글도 잘 읽었고 살림 솜씨도 뛰어났습니다. 무엇보다 복남의 마음을 잘 헤아려주는 따뜻한 성품을 지녔죠. 혼례날 한양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조선 최고 거상 집안의 혼례였으니 수많은 하객이 모여들었어요. 청나라와 일본에서도 축하 사절이 왔고 왕대인도 직접 찾아와 축하했습니다. 복남은 신랑 예복을 입고 서 있었고 수지는 화려한 혼례복을 입고 복남의 곁에 섰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혼례를 마친 후 할아버지가 두 사람에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의 눈가에는 기쁨의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복남과 수진의 손을 포개며 말했습니다. 복남아, 난 이제 손주가 보고 싶구나. 할아버지의 농담에 집안엔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하객들도 함께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복남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고 수진은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례 잔치는 밤늦게까지 이어졌고 한양 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죠. 수진은 상단의 안주인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하인들을 다독이고 손님 접대도 완벽하게 해냈어요. 복남이 밤늦게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수진은 항상 따뜻한 차와 음식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복남은 수진의 배려에 감사하며 더욱 열심히 상단 일에 매진했죠. 2년 뒤 봄, 복남과 수진 사이에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옥동자의 울음소리가 대저택 가득 울려 퍼졌어요. 할아버지는 아기를 안아 올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죠. 할아버지는 아기의 이름을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정우라 하겠다. 할아버지의 선언에 복남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의 이름을 증손자에게 물려주는 것이었어요. 30년의 한이 기쁨으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아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중얼거렸죠. 정우야, 할아버지가 찾아온 아이구나. 이제 다시는 놓지 않을 게다. 아기는 할아버지의 품에서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복남과 수진도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요. 집안 식구들은 모두 모여 아기의 탄생을 축하했고
상단 전체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어느덧 복남은 20대 중반의 당당한 상인이 되었고 작은 정우는 건강하게 자라났어요. 복남은 가끔 저자거리를 걸으며 옆하는 아이들을 보면 꼭 다가가 엿을 몽땅 사주곤 했습니다. 아이들의 눈동자 속에서 예전의 자신을 발견했거든요. 얘야, 포기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면 하늘이 반드시 내 편이 되어준단다. 복남의 말에 아이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고 인사했습니다. 복남은 아이들을 보내며 미소 지었어요. 자신도 한때 저렇게 엿을 팔며 하루하루를 버텼다는 사실이 이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가난했던 과거가 오히려 지금의 자신을 만든 밑거름이 되었으니까요. 어느 저녁 복남은 서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을이 한양 거리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어요. 복남은 책상 서랍에서 낡은 엿장수 가위를 꺼내 바라봤습니다. 5년 전, 10년 전과 똑같은 가위였죠. 복남은 이 가위를 보며 항상 초심을 되새겼습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 정직이야말로 가장 큰 재산이라는 것을요. 대문 밖에서 할아버지와 작은 정우가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우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종종 걸음으로 걸어왔고 할아버지는 아이를 다독이며 천천히 걸으셨어요. 복남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3대가 함께 어우러져 사는 이 순간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죠. 복남은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들을 맞이하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정우야, 저녁 준비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상에는 따뜻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고 수진이 웃으며 맞이했어요.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는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복남에게는 이보다 소중한 것이 없었습니다. 엿장수 소년이 이렇게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다니 감개무량했거든요. 밤이 깊어지고 복남은 홀로 마당에 나와 별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고 달빛은 마당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어요. 복남은 하늘을 향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할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셔서 고맙다고요. 그리고 이 행복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복남은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지나가고 봄은 온다는 것을요. 자신도 추운 겨울을 견뎌냈고 이제는 따뜻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엿장수 소년도 조선의 거상이 되었듯 누구에게나 기적 같은 축복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었죠. 복남은 마당을 거닐며 생각했습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요. 돈과 명예는 그 결과일 뿐 진정한 가치는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복남은 이 깨달음을 아들 정우에게도 물려주리라 다짐했어요. 밤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복남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고 달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복남의 가슴 속에도 희망의 빛이 환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지나가고 봄은 옵니다. 엿장수 소년도 조선의 거상이 되었듯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 같은 축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정직하게 그리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더 감동적이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